네,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일단은 이익 실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기아차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주 해성 DS, DY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산운용서 시각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추천해주는 시간입니다. 쿼터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이 너무 뜨거워요. 네. 너무 뜨겁고 하는데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울 때일수록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지 않을 필요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항상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시고 리스크는 언제 어디서 불어닥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크를 얘기하는 이런 와중에 제넷 앨런 차기 미국 재무장관이 뭐 통 크게 한번 나오겠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시장은 지금 굉장히 과열인 듯한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뭐 제넷 앨런 의장이었죠, 옛날에는. 미국 재무장관 후보. 어떤 말씀하신 겁니까, 도대체? 어저께 있었던 상원의 청문회에서의 네. 발언이 결국은 뭐 어제 시장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재가 너무 많은데 이제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그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정책이 쏟아져 나오겠는가,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옐런이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들이 결국에는 향후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옐런은 뭐 연준 의장 재직 당시에 이제 고압 경제라고 하는 걸 지향하는 대표적인 인사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어저께 했던 발언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 첫 번째는 재정 정책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재정 정책이 어느 정도 실시될 것인가에 대한 뭐 우려가 좀 있었다고 한다면, 현재 다른 것보다도 경기 정상화에 포커스를 두겠다. 그래서 이제 뭐 부양책 실시에 따른 비용에 대한 이슈보다는 경기 정상화에 좀 더 부각을 하겠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땐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없고 예정했던 대규모 부양책을 뭐 예정대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법인세입니다. 네네. 이 법인세랑 관련돼서 오늘 밤에 이제 뭐 바이든의 취임이 예정돼 있는데, 네네. 법인세가 뭐 굉장히 강화되는 것이 네네.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옐런이 네. 미국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뭐 협의 없이 인상을 선제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법인세에 대한 우려도 많이 경감되었다. 이런 부분이 나스닥을 비롯한 어제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을 뭐 주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네. 언젠가는 올릴 테고 네네. 천천히 올릴 거니까 조심해라. 네.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 뭐 어쨌든 올릴 거다. 뭐 이런 건데, 뭐 당분간 그렇다고 쳐요. 근데 환율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 안 하신 거 얘기하면, 일단은 달러의 약세를 추구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도 약간 경고성 발언을 좀 한 것 같아요. 너희들도 조심해라. 환율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달러가 약세가 됐어요, 어저께.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제가 우리 조홍래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펀드멘탈하게 약세로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약세로 갈 수 있고, 너희들이 약세로 가면 너희들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 너희들이 약세 가는 거는 나는 눈 뜨고 못 보겠다. 다시 말하면 나는 로맨스고 너희들은 불륜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러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인 연준 그 재무부의 그 정책 기조 자체가 결국은 달러 약세를 부추길 수밖에 없는 정책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죠? 이제 관건은 연준이 돈을 푸는 것들이 달러의 약세를 자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자극된다든지 다른 부작용들이 나오는 것을 경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ECB를 비롯한 다른 중앙은행에서도 경쟁적으로 또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한 듯한 발언이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일부 환율 조작국들에 대해서는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이 달러 약세로 가는 정책의 기조는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자기네들이 조정하진 않는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좀 원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보면 이제 바이든 취임식, 대통령 취임식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또 거기 코로나19도 확산될 텐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리고 이제 한 3만 5천 명의 군인이 풀려 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바이든 정부가 딱 출범되면 이제 스타트인데 그러면은 이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1차적으로 바이든이 취임이 되기 전에도 시장에서는 일차적인 뭐 소화 과정을 겪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뭐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제 제시되는 정책에 대해서 이제 기대와 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 과정이 시장의 변동성을 좀 야기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뭐 정부에 출범하면서 취임사가 이제 나타날 텐데요. 취임사의 내용을 통해서 시장에서 힌트를 얻으려고자 하는 그런 시장 움직임이 좀 발빠르게 나타날 것 같고요. 현재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 실망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하는 과정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은 1.18까지 갔었나요? 네, 1점 거의 4 정도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네네, 굉장히 올라갔다가 오늘은 1.09 지금은 이렇게 이제 내려왔죠. 사실은 내려왔는데 사실은 살살 올라가는 거를 좀 기대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것이고 경기가 턴어라운드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너무 빨리 올라가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조금씩 올라가는 걸 기대를 했는데 조금 이렇게 꺾인 듯한 모습을 보여요. 저렇게 꺾인다는 것은 혹시나 그 연준에서 FOMC 회의에서 뭐 통화 정책에 대한 이슈를 조금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던 건지 네. 제 생각에는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다가 꺾여서 내려왔다는 부분은 오히려 그 연준에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없다 쪽에 베팅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시중에서 약간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채권을 발행하고 네네. 최근에 높아진 기대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미국의 장기 금리가 뭐 떠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었었는데요. 1차적으로 뭐 옐런이 발표한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단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 아래에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아까도 고압 경제 말씀드렸는데 현재 연준과 그 옐런의 목표는 경기 정상화, 노동 시장의 개선이지 현재 물가 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미루어 봤을 때 향후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는 FOMC에서도 통화 정책의 변화를 야기할 만한 현재 수준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우려로 좀 10년물 금리가 높아졌던 것들이 다시 조금 주춤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말씀을 잘 들어서 그 일단은 버블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은 뭐 어떤 분은 2년 앞으로 1년 남았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상승의 초입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의견들이 좀 갈라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새해 들어서 뭐 한 3,300까지 갔다가 또 조정을 받고 어제 오늘 뭐 다시 이제 외국인 기관이 좀 사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단기적인 소위 그 변동성에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듭니다. 어떤 날은 쭉 빠지고 어떤 날은 확 올라오고 이거 현금을 얼마나 들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신용까지 영혼까지 다 땡겨가지고 다 주식을 사야 되는지 참 어려운데 이 과열입니까 아닙니까? 일정 수준 속도가 좀 빨랐던 부분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과열이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버블을 주장했던 투자 구루라고 하죠. 그 네네.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 복귀해 보면 작년 4월에도 증시 거품론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재까지 시장 모습을 보시면 뭐 이해가 가실 건데요. 비관론이라는 게 뭐 언제든지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가
지금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주가와 펀더멘털의 괴리가 너무나 확산됐다. 지금은 뭐 IT 버블과 같은 뭐 그 거품이 꼈기 때문에 폭락장이 올 거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는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집계한 데이터는 굉장히 양호하고요. 특히나 2분기로 갈수록 뭐 기저 효과를 반영해서 데이터적인 펀더멘털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결국은 속도가 중요할 텐데 너무 빠르게 연초 이후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강세장 속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과도기적인 성격의 구간이지 폭락을 앞두고 있는 그런 거품이 낀 현재 과열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적인 펀더멘탈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조은료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데이터라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저희 그 매월 제시하는 신호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네네. 결국 경제와 관련된 매크로 펀더멘탈, 네네. 그래서 지금 뭐 GDP를 비롯해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 이런 부분들이고 노동시장의 개선, 그리고 이제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 건지에 대한 총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어떻게 변할 거냐, 뭐 이런 전반적인 펀더멘탈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결국은 밸류에이션하고도 직결이 될 텐데 결국 지금 일각에서 우려하는 밸류에이션 고점 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좀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조은료 대표께서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신 분인데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이 포인트를 말씀하시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걱정이 없다고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놀랍긴 합니다. 뭐냐면 사실은 이 업계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밸류에이션을 논할 때 항상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 그 월가에서는 미국보다는 신흥국 투자하라고 이거 뭐 제가 이거 들은 지가 한 3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흥국 투자를 미국 내지는 유럽에서 할까요? 올해 작년보다 대비해서? 작년보다 올해 들어서 특히 작년 4분기 이후에도 많이 나타났었는데 실제로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기저효과나 각종 데이터로 봤을 때 신흥국의 투자 매력이 선진국보다 좀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신흥국으로의 자금 이동은 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국 얘기 좀 할게요. 네. 중국의 그 통신회사가 MSCI에서 없어졌습니까? 그렇죠? 블랙리스트들 제정이 되면서 그렇죠. 제거되고 그다음에 알리바바하고 텐센트도 제외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잔류를 하긴 했는데 네. 그러면은 중국을 조금 팔고 한국을 좀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는 이거는 어떤 겁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시장은 반대로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중국과 관련된 이슈는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대중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미국에 상장된 종목들의 상장 제거, 디리스팅하는 부분들은 뭐 심리적인 압박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 상장된 일부 중국 종목에 해당되는 거고요. 중국 본토만으로 놓고 봤을 땐 중국장은 굉장히 견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 놓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최근에 그 주도적인 업종은 중국의 기술주입니다. 이게 이제 나스닥처럼 중국도 중국판 나스닥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나스닥의 수익률을 상회해서 넘어서고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상장된 ETF로는 뭐 CQQQ 아니면 KWeb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 이 중국의 기술주, 뭐 미국에서 제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중국 내부적으로는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독립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과창판이라고 하거나 차스닥 같은 시장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 육성하는 단계를 굉장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주, 중국의 증시에 대해서는 지금 흔들고 있는 미국의 정책과 무관하게 좀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증권회사 가서 조은혜 대표님 회사의 코트백 자산운용에 펀드를 가입하면 아까 CQQQ요? 네네. 거기에 편입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품에는 그 종목은 현재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네. 이 종목을 포함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 포함을 빨리 시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자산 배분형 상품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네. 이게 약간 알파를 추구하는 좀 전술적인 종목이어서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관심을 충분히 가져보실 만하고요.
뭐 충분한 매력적인 투자처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CQQQ. 예. 오늘 쿼터백 자산운용 조영래 대표께서 어떤 말씀해 주셨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과열이 아니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이게 비싸다라고 얘기하기 좀 아직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알겠습니다. 쿼터백 자산운용 조영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